자, 예, 오늘 첫 순서는요. 오랜만에 뉴스쇼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분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을 만날 텐데 최근에 대통령실과 여당 안에 제대로 된 레드팀이 필요하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요즘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는 상황들을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부터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죠. 윤희숙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윤희숙 의원 의상에서 봄이 확 느껴지는. 지금 뭐 진달래 벚꽃 다 있네. 아주 오늘 색동으로 그러니까요. 곱게 차려입고. 맞아요. 여기 온다고 꽃가 옷을 차려입고.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윤 전 의원 나오시면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선은 경제 전문가시니까 예. 경제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고 정치 현안 갈게요. 예, 그러세요. 최근에 각종 지역 사업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어떤 선을 좀 낮추는 뭐 그런 그렇죠. 안이 속속 발의되고 합의가 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뭐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졌어요. 여야가 거기에 또 마음이 통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준선을 높여서 기준을 완화한 거죠. 완화한 그렇죠? 거죠. 예타 없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전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총선 1년 전에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의도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총선 표를 더 얻기 위해서 지역 사업을 막 벌리겠다는 거고 놀라운 것은 완전히 여야의 진정한 번개의 협치. 정말 번개의 속도로 협치가 일어났어요. 맞아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더 상처를 받느냐? 재정 건전성을 저 정권의 목표로 내세운 여당입니다. 여당의 도덕성이 지금 형편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얘기야 하는 분도 많으실 정도로 뉴스에도 크게 안 다뤄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큰 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신공항을 짓는다든지 뭐 공항을 옮긴다든지 이런 큰 사업 하려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 이게 수지 타산이 맞는지 이 공항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이거 찬찬히 다 뜯어봐라라는 게 있는데 이걸 수월하게 만든 거잖아요. 굉장히 쉽게 만든 거죠. 이게 DJ 정부에서 만든 제도예요. 근데 DJ 정부에서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얘기되는 게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나 필요 없는 그 인프라를 막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면 지금 지역에서 다 공항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예. 공항 만들어 놓으면 어마어마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데 전에 어딘가요? 무안인가요? 왜 동네 주민이 고추 말리는 사진이 굉장히 화제도 있었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전에 이게 정말 이 정도의 물동량이나 유동량이 있을 것인가를 평가를 하고 나라 돈을 엄청 집어넣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를 여야가 번개의 속도로 협치를 해서 이 총선 1년 앞두고 이거를 1,000억으로 올린 거예요. 원래 500억이었던 거를. 1,000억 정도 되는 사업부터 그렇죠. 예타하겠다. 그렇죠. 그 밑에는 그냥 자유롭게 쓰겠다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게 번개처럼 합의가 되다 보니까 뉴스에도 잘 안 나와요. 뭔가 충돌이 있어야지 나오는데. 네. 아니 오늘 그 조간 신문에는 많이 이제 나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미래 세대들에게 안 그래도 어마어마한 세금 부담을 져야 되는 미래 세대들에게 큰 죄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아니 국민의힘에 대해서 요즘 거침없는 쓴소리들을 하고 계세요.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세요, 윤 의원님? 엄청 아끼고 있습니다. 제가 아끼지 않고 하려면 훨씬 더 해야 되는데 정말 제가 우리 지지자들과 당원의 마음을 생각해서 엄청 아끼고 있어요. 이 아끼고 계시는 게 이죠? 엄청 아끼고 있습니다. 어떤 면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시니까 더 정확하게 보실 텐데 어떤 면이 좀 그렇게 보이세요? 저는 지금 눈에 띄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지지자들만 보고 그 정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다른 목소리가 그 보수당 그 정치인들 사이에 있는 거를 용납을 못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강성 지지자들은 원래 좀 단일 대우, 좀 질서 이런 거를 중시하지만 내년 총선은 지금 특정한 지지 정당이 없다라고 대답하는 중간에 계신 분들이 다 결정하게 될 거예요. 한 40% 육박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지금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의견이 조금만 다르면 용납을 못해. 이런 태도는 정말 그 중간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시대와 너무 맞지 않는 정내미가 떨어지는 굉장히 그 꼰대 스타일.
이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국민의힘이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고 예.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그 꼰대 이미지를 중간에 계신 국민들한테 자꾸 투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무능이죠, 무능.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작년 가을부터 이 양곡법, 노랑봉투법, 방송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전기요금,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이거 진짜 전면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작년 가을부터 있었어요. 계속 예. 이게 엄청난 쟁점이 될 거다. 그런데 지금 한 뭐 7, 8개월 지난 현재까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 양곡법도 예. 국민들이 그 민주당이 낸 안에 대해서 60%를 찬성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정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반성해야 되는데 그 여당에서 국민들에게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문제냐는 거를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이 많은 이 정말 험난한 입법 전쟁 속에서 예. 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 정리하자면 윤희숙 전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 있다, 반대한다 쪽 입장이신 거고 그것을 그러면 국민들한테 잘 설명을 하는 게 여당의 입장인데 여당의 이제 방향이 돼야 되는데 설명을 잘 못하고 소통을 잘 못하고 오히려 좀 희화화된 느낌? 밥 한 공기 뭐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국민들한테 알렸어야 되는 거는 지금 뭐 쌀이 남는다는 건 다 아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쌀이 남으면 쌀을 생산을 줄여야 되는데 우리는 1950년 6.25 때부터 예. 쌀 농가 보호를 농촌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쌀이 아무리 남아도 손해를 보지 않게끔. 그러면은 쌀 재배를 줄이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문재인 정부 때 바꿨어요.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작물을 짓는지하고 상관없이 지원금은 내보내되 쌀값의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농가가 조금은 끌어안게끔. 이걸 문재인 정부 때 정말 지난 20년 동안 그 정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래왔던 거를 겨우 바꾼 거예요. 그게 2020년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자기 당의 성과를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자기가 정말 이 법안을 내려면. 근데 그거를 완전히 순전히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 대통령의 어떤 불통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정머리 없는 정당 이러면서 법을 낸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정책을 오래 한 사람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이게 지금 한 20년 동안 고민해서 문재인 정부 때 겨우 바꾼 건데 이거를 다시 옛날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이 구조를 국민의힘에서 국민들께 잘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입장이 정확하게 같은 거예요. 양곡법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국민들한테 이거를 설명을 잘 못해서 국민들이 60%가 이 민주당 안에 찬성한다는 것은 걱정하는 거잖아요. 농민들을. 양곡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들도 또 여당 야당 입장이 달라서 여기서 뭐 그걸 토론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윤 의원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건 왜 그걸 설득해내지 못하느냐,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느냐 그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희화 말씀하셨지만 애시당초에 뭐 밥을 더 먹으면 된다 이것도 잘못된 발언이고 그 잘못된 발언이 나왔을 때 이 이슈를 제대로 살려내질 못하고 뭐 이준석 대표는 밥을 많이 시켜서 버리면 된다. 뭐 우리 김웅 의원은 뭐 먹방하는 사람을 당 대표를 시켜라 이러면서 당 내부에서 서로 비아냥 조롱이 막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당의 아주 오래된 그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태도의 문제, 무능의 문제. 이 두 가지를 고쳐야 돼요. 저는 정풍운동 한다 그러면 이 비아냥하지 말자. 비아냥하지 말고 제대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자 하고 정책에 대해서 좀 공부하자. 이 두 가지가 정풍운동의 내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해촉된 것,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셨어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있는 40%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꼰대 이미지예요. 근데 홍준표 시장께서도 뭐 여기 통화하다가 끊어버리시고 이러는 것도 그것도 좀 놀라운데 그 홍준표 대표가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께서 좀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그 듣기 싫은 소리 안에도 진짜 약간의 선을 넘은 게 있어요. 비아냥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점잖게 정말 날카롭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안타깝지만 당대표는 그런 비아냥을 자기가 참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 상임위원 해촉이라는 방식으로 한 거는 지지자들한테 굉장한 위기감을 줘요. 이건 꼰대당인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제 그 해촉 소식을 보고
야, 이건 정말 큰일이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받아들이셨군요. 그러니까 홍준표 그러니까 해촉에 대해서 어제 지도부가 상당히 동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쪽 취재한 내용들을 좀 들어보면 홍준표 시장의 이제 문제 제기 방식들이 정광훈 목사를 오히려 더 뭐라고 해요? 키워준다고 할까? 사안을 더 키우는 쪽으로 계속 간 것. 이것들에 대한 어떤 정리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데도 좀 의견이 모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맨날 자기들 만나는 강성 지지자들 지역구 유지들하고만 얘기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런 문제를 잘 참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최대의 총선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 당의 꼰대 이미지를 벗어내는 거. 근데 지금 이거는 전화 끊는 분이나 뭐 저기 그거를 못 참는 분이나 계속 이 며칠 동안 계속 나온 게 이제 꼰대당이라는 이미지잖아요. 아, 전화를 끊는 행동이나 또 요번에 요걸 또 해촉하는 행위나 다 꼰대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질 거다 국민들에겐 연이어서. 놀라운 꼰대죠. 정말 해도 너무한 꼰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는 제가 정말 간언을 드리는데 네. 제가 진짜 간언을 한 게 일생에 몇 번 없지만 제가 첫 번째 간언은 작년 연말에 윤석열 후보자께 제가 독대를 청해서 간언을 했었어요. 뭐라고 그때가 하셨죠? 뭐냐면 그 대구 가서 되게 강성 발언 쏟아내면서 지지율이 급전직하할 때 예. 그때 제가 간언을 가서 한 게 이 선거는 지금 우리 집도끼를 향한 선거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중도에 계신 분들을 보고 선거를 해야 된다. 지금 후보님 어디를 보고 계세요라고 제가 간언을 했어요. 예. 근데 저 말고도 그런 간언을 여러분이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예. 사실 새해가 되자마자 완전히 선거 캠프를 재편을 했죠. 그랬죠. 저는 제가 그 선거에 기여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데 지금 총선 1년 남겨놓고 우리 지도부한테 제가 진짜 간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를 보고 지금 총선 전략을 짜냐. 어디를 보고 총선 전략 지금 짜고 계십니까? 이대로라면 그러면? 이대로라면? 지금 지지율 30% 나오고 그리고 요즘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정권 견제론이 압도적으로 세잖아요. 정권 안정론보다. 지금 지역구에 가셔서 지역구의 그 강성 지지자들 유지들하고 얘기하니까 계속 그런 얘기만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중도에 계신 분들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는지를 좀 그게 총선을 결정하는 그 핵심이죠. 이대로 그냥 간다면은 그러면은 총선 뭐 여소야대 계속될 거라고 보세요? 질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힘? 저는 지금 물론 아직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서 지금 당이 어떻게 스탠스를 하느냐에 달렸지만 현재대로라면 참패죠. 여소야대죠. 그냥 여소야대 정도도 아니고 참패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을 찍겠다는 사람보다 정권 견제를 위해서 야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차이가 한 20%포인트 2배 가까이 나고 있잖아요. 이거를 지도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근데 민주당을 또 보면 지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제가 2부에서 민주당 조홍천 의원하고 좀 길게 하게 될 텐데 일단 짧게 총평 주시겠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옛날에 고무신 선거는 지돈으로 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정근 사무총장이랑 이렇게 나온 걸 보면 다 뇌물받아 돈이잖아요. 지인으로부터 마련해서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정근 사무총장 핸드폰에서 나온 정보로 다 된 거잖아요. 그 사방에서 뇌물받은 돈이잖아요. 뜯어내서. 고무신 선거는 50년대 고무신 선거는 자기 주머니에서 나와서 자기가 패가 망신했는데 지금 이 돈은 국민들한테 훑쳐낸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디나 이런 썩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대 야당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고 지금 국민들 앞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우리가 썩은 부분을 도려내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검찰이 무슨 기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면 이거 정말 형편없어요. 그러면 우리만 도와주는 거죠. 국민의힘만. 도와주는 거다.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얘기, 민주당 얘기했습니다. 양당 상황이 다 이렇다 보니까 양당 모두 싫다는 분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40% 육박하는 사람들이 중도 내지는 무당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제1당은 중도무당. 중도무당.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도 못 찍겠다. 저 당도 도저히 못 찍겠다. 마음에 안 든다 하는 분들을 품어낼 수 있는 제3지대 신당의 출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뭐 가능하죠. 가능한데 그 당이 표방하는 바가 뭐고 그것이 국민들을 사실은 능동적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지금은 양당 다 싫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기본적인 추동 동력은 양당의 형편없음이고 이 형편없음이 나아질수록
앞으로 정신을 차리면 이 동력이 줄어들겠죠. 아하.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출연 가능하지만 또 양당이 어떻게 또 개혁이 되느냐에 따라 그럼요. 달라질 수. 사실은 제3지대 성공 사례가 많지 않잖아요, 윤 의원님. 사실 뭐 안철수 대표하고 뭐 누구죠? 저 자민련 얘기를 하지만 자이피. 그 두 개가 다 지역 구도 속에서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진정한 제3의 어떤 노선을 표방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예전에 정주영 대표 그 국민당 그 정도지 지역 기반에서 조금 나눠 가진 걸 가지고 우리가 뭐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그럼요. 어려워요. 이번에도 그러면은 뭔가 아무리 좀 양당 지지율이 바닥이어도 쉽지 않은 건 아니에요? 대선 후보급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 저는 첫 번째가 우리 정치 역사상 양당에 대한 혐오감이 이렇게 센 적은 지금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원심력이 되게 세요. 예. 근데 그 원심력이라는 게 유지되려면 나름의 노선이 있어야 돼요. 두 개 다 싫다가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구심력은 두 당이 정신을 차리는 정도에 달려 있는 거죠. 딱 인물보다도 그렇죠. 대선 주자급이 없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인물은 정치권에서 맨날 일어나는 게 다 인물인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 말입니다, 여러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금태섭 전 의원, 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등등이 모여가지고 성찰과 모색이라는 모임을 갖습니다. 이 모임이 혹시 제3지대 대한신당의 씨앗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지금 내내 말씀드렸잖아요. 원심력과 구심력이 지금 다 있고 양 당이 정신을 얼마나 차리느냐에 완전히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종속적인 요인이에요. 독립적인 기본 동력은 두 당으로부터 나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 윤희숙 전 의원이 여기 참여하실 거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또 아니다 뭐 보도가 나오고 이래서 어떻게 되시는 건가 하고요. 아니 저는 그런 모임인지 몰랐어요. 그냥 우리 친한 김경렬 회계사님이 뭐 정책적인 얘기를 하자고 그래서 그럽시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상상력을 굉장히 북돋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기본 동력이 양 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속한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아껴가면서 쓴소리를 하는 이 역할이 제 역할이라고 느끼는 거죠. 레드팀의 역할을 충실히 지금은 하겠다? 아니 레드팀은 저 같은 사람 아닙니다.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요? 레드팀은 모든 공적인 얘기가 나가기 전에 내부에서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레드팀 필요합니까? 엄청나게 필요하죠.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끝으로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 다시 모시겠습니다. 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